약간 쉬어가는 겸, 예, 또 그 우리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한 터라 오늘 좀 공부 삼아 북유럽과 한국의 협동조합 사례에 대해서 조금 좀 들여다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후유증으로 목이 장기침이 계속 나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특강을 이미 3시간을 해가지고 목을 싹 써버려가지고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먼저 발제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양효 선생님 조금 자료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한 짧게 20분 네. 정도, 15분. 예, 그렇게 해서 좀 공유를 좀 먼저 하고 나서 뭐 그냥 편하게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궁금한 거 좀 의견 나누면 좋겠고요. 1시간 남짓 회의하고 다음번 일정 정도 잡는 수순으로 오늘 회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시작할게. 활성화 좀 해주시겠어요? 권한을? 그래도 오전에는 특강이 가능했는데 목이 많이 나갔네요, 지금. 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 자료는 제가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전에 이 주제로 요즘 교육청들에서 사회적 경제 교육 이런 게 또 들어가요. 시민교육에 일하는 거. 또 학교들에서 협동적 관심이 좀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몇 군데 교육청에서 북유럽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흐름이 어떻고 관련된 시민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좀 정리해 달라고 해서 제가 특강을 했던 자료 그냥 가져왔습니다. 다 하면 한 1시간 반에 2시간 분량이어서 오늘 그렇게는 못하고 한 30분 정도만 협동조합 중심으로 간략히 리뷰만 좀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헬싱키에서 한 뭐 작은 단체가 생겨가지고요. 유이테이스마 이런 단체인데 이름이 영어로 하면 커먼 그라운드 이런 뜻이 됩니다. 공유지 이런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의 시민 참여 운동 이런 것들을 주도를 하면서 이제 페스티벌 성격의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아래 저녁 식사라는 이제 제목인데 헬싱키 시내 한 가운데를 이제 뭐 이렇게 차를 막고요. 거기에 테이블을 이렇게 1000명이 앉을 수 있게 쭉 까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온라인에 플랫폼 하나 열어가지고 누구나 다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1인당 8명 좌석까지를 잡을 수가 있고 자기 이제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지인이나 친구들 데려와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날 정해진 시간대에 식탁보까지 깔아주면 그냥 알아서 와인 가져오고 몇 가지 음식 소박하게들 가져와서 나누는데 이게 전체 도시 공동체에 굉장한 활력들을 이제 불어넣으면서 상당히 이제 널리 지금 퍼져가는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새로운 뭐 시민적인 모임, 공동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어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북유럽의 뭐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민교육 이런 주제로 쭉 살펴보는데 다 오늘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주로 핀란드를 말씀드리면서 북유럽 맥락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데서 뭐 강의를 하면 북유럽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드리는데 오늘 뭐 다 넘어갈게요. 3인주의 합의 정치, 또 사회적인 시장 경제와 코퍼레티즘, 보편적 복지국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고요.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이제 합의제적인 민주주의, 비례대표 선거제도, 다당제, 연합정치, 의회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한다는 거고요. 예, 북유럽의 정당의 선거 시스템 이렇게 쭉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경제 사이드로는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독일과 북유럽이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코퍼레티즘적인 그런 이익 조정 체계가 발전을 하고 또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가 처음부터 높은 비중으로 발전했다. 이제 이게 우리랑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면서 이제 마치 후기 근대적인 새로운 담론으로 제기되는 양상이 있는데 북유럽의 경우는 처음부터 19세기, 20세기에 산업자본주의나 시장경제가 발전할 때부터
이 시장에 굉장히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제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하나는 코퍼러티즘적인 노동시장 체제나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만든 거고 잡아낸 거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과 같은 뭐랄까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응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부라든가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다 녹아들어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민주주의 측면의 특징과 시장 경제나 사회적 경제의 측면들이 복지국가 사이드로 가면 보편주의 복지국가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미권의 자유주의, 선별주의 모델이나 대륙 중심부의 어떤 비민주의나 보수주의 모델과 또 다른 스칸디나비아형 모델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쭉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들 하고 있고요. 예, 뭐 사회수당도 굉장히 발전을 해 있고 그렇습니다. 들을만 하세요? 목소리가 지금 좀 죄송하네요. 네. 이 역사적 형성과 발전 길게 하면 1시간 해야 되는데 짧게만 협동조합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북유럽이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에 들어가거든요. 영국보다 조금 늦게 이제 북유럽 시작이 전개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근대로의 전환들이 일어나게 되고, 각종 이제 사회 문제들이 분출하면서 대중운동과 대중정당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대표로 삼인당이라든가 또 보수당이라든가 농민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죠. 사회운동도 굉장히 이제 분출하던 시기였고,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협동조합 운동도 본격화된다. 이따 협동조합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초기 이제 사회정책들이 입법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유럽의 변방이었던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독립과 내전 뭐 이런 굉장히 이제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전개되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전간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간기와 전후에 사회적 대타협들을 이루어내고 복지국가로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로 쭉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이제 협동조합도 굉장히 이제 안정되게 발전을 하는 시기가 되고, 사회정책 전반이 굉장히 이제 제도화되고 안정되게 발전을 하면서 복지국가가 계속 팽창하던 황금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전후부터 한 1970년대까지가 전반적으로 복지국가의 황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민의 집, 피플즈 홈 사상에 입각해서 3인주의 복지국가를 이제 완성해 가는데, 이게 하나씩 제도화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북유럽은 그래서 한 6주 내지 7주씩의 이 1년 휴가를, 유급 휴가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70년대부터는 다시 전환기, 이거 지금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굉장히 큰 이제 구조적 변동이 지금 예상되는 것처럼 70년대의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정치 경제 위기가 국제적으로 전개가 되고요. 북유럽에서도 복지국가가 이제 더 팽창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로 접어들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른바 이제 탈산업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지구화, 뭐 이런 물결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재편, 복지국가 개혁과 재편 이런 담론이 계속 올라오고, 또 이 시기에도 이제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또 최근에 국제정치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고, 이제 후기 근대적인 상황에 걸맞는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시스템, 복지국가,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 에너지 체제, 그리고 시민사회 어떻게 이제 전환해 갈 것인가, 변화해 갈 것인가가 이제 큰 화두로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굉장히 이제 다층적 차원의 도전 과제들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구조적인 사회 변동을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한 케이스가 북유럽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초해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굉장히 높은 성취들을 이루어낸 모델로 칭송을 받았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 또 이번 전쟁 이후 어떤 포스트 근대 체제 속에서 이 모델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갈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과 정책적 대응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하나의 기성 자본주의 시장형 그대로 두고 거기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붙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북유럽의 경우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핵심 요소로 처음부터 시장 경제 또는 경제 자체가 사회적인 성격을 잃지 않는 또는 잃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가운데 이제 노사정 3자 협의 체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코퍼레티즘으로 알려져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더해서 노사정 플러스 농민 그래서 사실은 사자 협의 체제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민이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북유럽에서는 한 번도 농노의 지위에 떨어져 본 적이 없고요. 동구처럼 처음부터 굉장히 자율성을 가지고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들을 가진 집단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중세 후반 근대 초기에도 신분제 의회를 도입했을 때 다른 데는 다 3부제인데 북유럽은 4부제로 농민의회를 별도로 인정을 했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농민당이 일찍이 출현해서 지금까지도 중앙당으로 중도파 정당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런 힘이 있으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나 신자유주의 모델을 계속 추구하자라는 입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도파적인 관점 또는 농민적 또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경제활동 전반이 공동체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그 원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균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나 사회적 경제 전반에 녹아 들어가 있다. 지금도 운영 제반에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가 북유럽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컬 웰페어 스테이츠라고 부르거든요. 지방복지국가.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지방경제와 지방자치단체와 또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발전을 하죠.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날의 기업들의 경우 제가 이제 인권위에서 일할 때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론이 올라왔고 또 더 나아가 유엔 차원에서 기업 인권, 기업 경영과 인권 담론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북유럽 국가들 쭉 한번 돌았을 때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기업과 사회 책임 수준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 혁신 이런 담론이 나와서 사회 혁신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데 기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담론들 쭉 해가고 있습니다.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런 담론 전개하고 있고요. 또 시민사회 조직들도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개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협동조합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협동조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후반에 이제 태동을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핀란드가 스웨덴 지배를 한 600년 받고 나서 1809년에 러시아에게 이제 지배권이 넘어가거든요. 스웨덴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서 스웨덴이 이제 패배하면서 러시아 제국이 핀란드 지역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되고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 안에 하나의 작은 민족 국가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핀란드를 핀란드 대공국이라고 그래요. 그랜드 듀치 오브 핀란드라고 부르는데 외정 말고 내정에서는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가 되고 또 러시아 제국이 핀란드를 굉장히 모델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와 보호 조치가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관세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특혜를 주고요. 그래서 1860년대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철도 같은 게 다 놓이기 시작하고 러시아 빼제르부르크를 경유해서 핀란드에서 난 많은 자원이나 물자들이 세계 시장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제가 유학을 한 이 땀페레라는 도시도 그런 과정에서 북유럽의 맨체스터로 불리면서 내륙 최대의 산업 도시로 이제 태동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노키아도 150년 전에 이 땀페레에서 목재 공장으로 출발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땀빼레 인구도 없을 때인데 그 대규모의 노동자 계층이 형성해야 됐기 때문에 주변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면직 공장 같은 게 많아서 여성 노동력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화와 1차 산업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리스크와 도전들이 막 가속화됐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거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주거 문제가 당시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위생 문제, 콜레라 이런 문제들이 다 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그리고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대도시로 몰려 나와서 이 뿌리 뽑힌 느낌 속에 굉장히 방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음주 문제 같은 게 올라오고 이게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돼서 빈곤 문제라든지 그래서 총체적인 사회 문제들이 분출하는 시기가 되고 이에 대응해서 노동운동, 여성운동, 각종 사회운동들이 음주운동까지, 음주절제운동까지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과정에 있었고 농촌은 농촌도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점점 이제 편입이 돼가고 국제 곡물가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긴밀하게 이제 영향을 받는 위치가 되게 되는데 기존의 중세와 같은 길드라든지 아니면 중세의 어떤 목가적인 농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질서에 대응해 가는 데에 이제 한계에 직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 특히 이제 핀란드는 러시아 지배를 받고 있었고 1890년대에 러시아가 이제 제국주의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러시아 동화 정책을 강력하게 펴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자율성을 많이 주다가 그걸 이제 러시아화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핀란드의 엘리트들과 시민계층, 농민들까지 대거 저항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독립운동이 고조가 돼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핀란드의 민족주의적인 재발견, 각성운동들이 광범위하게 우리 마치 옛날에 애국개몽운동이나 동아운동처럼 들불처럼 이제 전개가는 되어가는 시기인데 그 일환으로 핀란드의 협동조합 몇 명이 창설이 됩니다. 이 흐름만 있는 건 아니고 노동운동은 노동운동대로 노조를 조직하고 노동자 시민교육센터가 처음으로 이 같은 해에 땀페레에서 이제 태동을 하게 되는 흐름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농촌 지역이라든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또 아직은 농민 중심의 농촌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운동이 강력하게 이제 대두가 되죠. 핀란드가 기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 핀란드 협동조합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는 두 분의 부부가 있어요. 이 한네스 게바르트와 헤드비 게바르트 씨가 있는데 두 분이 다 흥미롭게도 헬싱키 대학의 교수인 지식인들인데 이런 어떤 과정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앞서갔던 미국이라든가 영국 또 덴마크나 다른 유럽 국가들을 쭉 순방을 하고 관련된 책자들을 막 펴냅니다. 펴내고 핀란드도 여러 차원에서 협동조합과 같은 그런 어떤 집합적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뭐랄까요, 좀 주도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를 해나가요. 재미난 것이 자기 제자들을 전국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협동조합들을 계속 조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흐름이 아주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1907년에 핀란드 근대의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또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제나 정책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자생적인 흐름도 있지만 후발주자로서 제도나 운동을 받아들여서 아이디어를 실현해가는 측면이 강해서 받아들인다 하면 상당히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운동이 전개되어가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1901년에 벌써 협동조합 법부터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제도적 프레임을 먼저 갖추고 개별 기업이나 협동조합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어서 1902년에 협동조합 중앙은행 OP가 설립을 하게 되고 지금도 이 오페라고 그러는 핀란드 말로 오스스방키라고 협동조합 은행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약자가 오페가 됐는데 지금 저희 가족도 이 은행을 이용할 정도로 아직도 핀란드에서 가장 큰 소비자 협동조합 은행, 그냥 은행 중에도 가장 큰 규모인데 협동조합 원리로 지금도 1인 그 1조합원 1표의 원리에 기초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1904년에는 소비 유통 분야의 중앙협동조합 S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가장 큰 소비 유통 분야의 가장 큰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도 역시 또 S그룹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중앙낙농협동조합, 낙농 분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북유럽은 이 발리오가 설립이 됐고 이 발리오는 지금도 굴지의 기업입니다. 이 분야에.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제 쭉 그 협동조합 중앙의 벨레르보의 역사로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총 4,0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회원 규모가 이제 700만 명이 넘는데 핀란드 인구는 550만 정도니까 인구수를 넘는 거죠. 1인이 2개 이상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의 약 80%가 1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농협 하나로마트 뭐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간 총 매출이 한 300억 유로 이상이니까 한 45조 원 규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농업협동조합은 우유 생산의 97%, 육류 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소비협동조합은 일상생활재의 45%를 담당하고 있다. OP는 핀란드 최대의 소비자 은행으로 지금도. 다른 상업은행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잘 모르고 노르디아라는 상업은행 북유럽 전반에 운영되는 상업을 들어갔는데, 여기는 계좌를 유지하면 한 달에 몇 유로씩 떼가요, 스스로로. 근데 이 OP는 연말 되면 돌려줍니다. 배당금 형태로. 수익이 나거나 이러면 일정한 액수를 돌려주고, 이 S그룹도 저희가 S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돌려준다고 와이프가 좋아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 S그룹이 지금 하나의 그냥 단일 기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체인을 거느린 굴지의 이제 소비 유통 분야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S그룹이 말하자면 우리 롯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롯데 슈퍼마트나 롯데 백화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체인도 크게 가지고 있고, 또 고속도로의 휴게소 ABC 체인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주 핀란드 경제 전반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성장했는데, 이제 초기 100년 전에 협동조합 운동이 태동하던 시기의 어떤 운동성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을까, 이런 건 조금 이제 한번 디테일하게 좀 논의해 볼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대의원들을 정기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고 있고, 그 대의원들의 누구나 조합원들이 출마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출마하고 또 투표 참여율이 한 20%는 됩니다. 근데 이 인구 규모가 굉장히 이 많은 숫자가 협동조합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20%만 해도 굉장히 큰 숫자가 주기적으로 협동조합 선거에도 참여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막 대의원들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장관들도 나오고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핀란드 민주주의에. 그리고 이제 핀란드가 워낙 산림업 분야가 목재가 중요한 자원이고 산림업 분야가 워낙 큰 분야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사 그룹이라는 건데, 메사가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핀란드어로. 핀란드 3대 산림 회사고요. 약 10,0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지금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핀란드의 이제 국유지나 공유지가 굉장히 크지만 이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잘게 나뉘어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소유자들의 3분의 1이 협동조합의 회원들이고, 이들이 전체 사유지 수표의 약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이제 이 회원들의 토지에서 이게 한 100년 정도의 사이클로 목재를 키우고 잘 또 벌목하고 또 관리하고 해서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목재 판매를 통해서 이들에게 6억 4천만 유로를 지급을 했고, 이자 수익만 7,400만 유로다. 뭐 6억 4천만 유로 잘 감이 안 오는데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거버넌스 구조가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다. 그래서 회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10명의 대표가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최근까지도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핀란드 국내 산림업 분야를 위해서 지속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과 디지털화 이런 것들,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회원 교육 이런 것들을 해간다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 보면 재밌죠. 옛날 이 호수를 이용해서 목재들을 다 이렇게 날랐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방식이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 핀란드에서 그동안 노벨상이 한 6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인구 550만인 걸 생각해 보면 상당한 숫자죠. 근데도 이제 자기들은 다른 북유럽보다 국가들보다는 적게 나왔다고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한 분이 화학상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이 낙농협동조합 발리오의 연구소를 오랫동안 이끄셨더라고요. 그런 관련된 실용적인 연구를 해서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핀란드 협동조합 은행인 OP의 경우에 세계에서 2번째 온라인 뱅크를 개설을 한 그런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택이 북녘구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덴마크 사회주택 재단들을 좀 방문해 보고 보고서를 쓴 바가 있는데 19세기 중반에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주거 여건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고 노동운동과 손을 잡고 협동조합 운동으로 나아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지역에 제가 AAB라는 이제 협회를 방문을 해봤는데 코펜하겐 지역에 약 107개의 아파트, 19,000여 채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30년대부터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비영리 주거 원칙 같은 게 확립이 되고 보편적인 주거 원칙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커지니까 주거 협동조합에서 이제 사회주택 기업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전환해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아예 덴마크 복지국가의 한 중추다 이렇게 이제 사회주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550개의 사회주택 협회가 8,500개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이걸 이제 주거 공간 한 채 한 채 이렇게 나눠 보면 50만 채 이상의 유닛이 돼서 주거 유닛이 돼서 인구 5분의 1이 이 사회주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영리 원칙, 입주자 민주주의, 안정적인 재정 모델, 사회적인 이 어떤 믹싱, 혼합의 원칙 이런 것들로 오늘날 생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핀란드에도 비슷하게 발전한 사회주택들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목조주택으로까지 사회주택들 아주 멋지게 짓고 있고 저도 유학생활 내내 핀란드 이제 학생 주거재단이 제공하는 학생주택 이제 사회주택의 일환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대체로 협동조합 형태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이제 관련된 분야의 유한 회사들로 이렇게 성장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재미난 사례가 Y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재단 사회주택 재단인데요. 여기서 하는 하우징 퍼스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도시들과 여러 단체들이 함께 건설을 한 재단인데 전국적으로 16,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을 공급을 하고 그 가운데 뭐 M2 꼬디는 일반적 사회주택, 그 다음에 또 특별한 필요가 있는 뭐 중증의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사회주택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그 모델인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아파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거는 음악인들을 위한 협동조합 주택이더라고요. 사회주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밴드 음악을 하는 협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주거 공간에서 연습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주거 문제에 늘 시달리는데 협회 차원에서 아예 와이파이 파운데이션과 손을 잡고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이분들만 입주한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다수가 입주했는데 그중 일부 쿼터를 이분들에게 주고 밑에 음악 공간 같은 걸 방음시설 잘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 이런 것도 자주 열거하면서 굉장히 서로 친화를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헬싱키에. 자, 이런 뭐 과정에서 특히 이제 홈리스 정책의 일환으로 하우징 퍼스트 원칙을 적용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홈리스 정책이 시설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기 관리가 되고 직업 훈련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고 해야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주거를 독립적으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핀란드에서는 거꾸로 집부터 제공하자. 주거를 먼저 제공하면 나머지가 안정된다. 라고 접근을 해서 사실은 30년 동안 활동을 쭉 그렇게 해서 한 결과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홈리스가 늘고 있는데 핀란드에서만 유일하게 홈리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택 재단이 홈리스들을 위한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만큼 매년 줄고 있어요. 올해 오른쪽의 표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유럽연합 전체의 하우징 퍼스트 프로젝트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전 유럽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모델이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런 것도 사회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안 돼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한번 데모스 헬싱키 제가 한번 발제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뭐 북유럽의 경우에 송도와 같은 신도시를 뚝딱딱 짓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고 기존의 인프라나 문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 그런 공동체 중심의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라고 북유럽 국가들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런 깔리오 지역에 낙후된 노동자 이제 교외 지역 그 주거 지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도시재생해서 대규모 축제들로 성공적으로 바꿔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연장에서 헬싱키의 도시계획에 시민 참여를 허하라라는 운동을 이제 전개하는 시민들도 나타나서 이 관련된 포럼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몇 명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도시계획을 왜 몇몇의 건축가와 관료들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마느냐. 시민들과 함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포럼을 열면 거꾸로 이제 헬싱키시의 정책 결정자들이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좋은 채널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새로운 단체들이 뭐 그렇게 큰 자원이나 조직, 사무실 이런 것들을 들이지 않고도 SNS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일궈내면서 헬싱키의 도시 경관 전체를 바꿔놓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쫙 들어갔다가 올해 다시 이제 이게 다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왼쪽 모습은 설명을 드렸고요. 하늘 아래 제작 식사. 오른쪽의 것은 시보스파이바라는 이제 축제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청소하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집안 청소를 쭉 해라. 어차피 하지 않냐. 봄맞이 대청소할 때 안 쓰던 옷, 안 보는 책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시민들과 서로 나누자. 그래서 플리마켓을 이제 열도록 하고 이 단체는 그냥 플랫폼만 간단하게 열어주고 장소 공지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나오지 않게 이제 시당국하고 협의하고 이런 작용만 하는데 시민들이 이제 거기 안에 이 하나하나씩 서로 채워가는데 그 자체로 이 풍경에서 보이듯이 아주 멋지고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금 창출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핀란드 전역으로 번져나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번져나가고 있는 모델이다. 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새로운 운동들이 쭉 전개되고 있어서 이것을 지금 핀란드 시민사회 운동가들이나 학자들은 이른바 제4섹터의 출현이 아니냐라고 이제 개념화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4섹터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제3섹터 시민사회 중심의 전통적인 NGO들이라든가 기존의 시민사회 조직들과 겹치기도 하는데 그 제3섹터와 겹치면서도 또 그 바깥에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주체, 새로운 의제, 새로운 채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번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도 뭐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민교육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교육과정 이런 거는 다 쭉 넘어가고요. 사회과 교과서도 분석을 했고 한데 넘어가고요. 이제 그 초중등학교 수준이죠. 우리의 종합학교 한 5분 10분쯤 다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직업의 세계, 노동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리티스 필라인데요. 이게 유리티스라는 게 뭔가를 시도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기업이라는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꼭 기업 뭐 또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 그 자체를 탐색하는 마을, 빌리지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학교 학생들이 저희 아이도 매년 가서 이제 참여를 하고 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이제 하루씩 가가지고 다양한 직업 활동들을 경험하는데 많은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핀란드 사회 일원으로 책임 있는 소비자와 시민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이른바 뭐 직업 리터러시, 경제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다양한 그 마을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뭐 보건소도 있겠고요, 또 건설업과 관련된 공간들도 있겠고요, 뭔가 그 재생에너지나 자원 재활용 관련된 단위들도 있겠고 이걸 굉장히 이제 도시들마다 아주 그 관을 잘 지어놔서 학생들이 직접 여기 가서 물건도 팔아보고 사보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상대하는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하는 경험들을 하는 장소입니다. 요거는 이제 1년에 하루 정도씩 경험 삼아 하는 사회과 교육의 연장이라면 그걸 조금 확장한 게 이제 9학년 중3 나이 때 되면 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뒤엘라만 뚜뚜스투미네니까 직업 생활을 이제 알아가 보기 이런 겁니다. 노동 생활 알아가기 프로그램인데
저희 아이가 지난 가을에 2주간 직접 이제 학교 전체가 학생들이 다 가니까 참여해서 자기가 고른 직업 현장을 찾아가서 계약을 맺고 2주간의 인턴십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중3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땀페레시와 그 기관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 NGO들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보시면 땀페레시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말하자면 다양한 기업들이나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릭해 들어가면 그 인턴십 희망자들의 경우에 원서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노동교육 관련해서 좀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이 과정에 이제 계약을 어떻게 맺는지, 인권 침해는 어떻게 예방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친절하게 다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계약서 자체는 부모가 사인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보고서를 내고 증서를 이제 발급받죠. 이걸 왜 9학년 때 하냐면 9학년 성적 마치고 이제 상급학교로 가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와 직업학교로 나뉘거든요. 자신의 적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해보는 중요한 시기로 이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땀페레시의 가장 큰 대형 서점에 가서 2주간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정말 빡세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 동안 점심시간은 그냥 샌드위치로 때우고 계속 일을 했는데 책 정리부터 손님 응대까지 다양한 일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책만 사보는 게 아니라 서점의 실제 세계, 서점과 출판의 세계, 마케팅의 세계 이런 것들 두루 이제 경험을 해보는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이바스킬라 응용과학대학에서 이 팀 아카데미아라는 모델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녀갔고요. 저도 여기를 한 2~3번 방문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이제 알게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수업을 하는데 이 회사의 실제에 대해서 전혀 경험 없이 계속 책으로만 회계니 뭐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한계가 있다고 보고 90년대 초반에 한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실험을 전개한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팀의 형태로 창업을 한 다음에 그 수익들을 가지고 졸업여행을 떠나자, 세계여행을 가자. 학생들은 청년들이니까 세계여행에 관심이 많아서 이 동기부여가 됐던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또 널리 확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회대하고 한신대 그리고 성균관대 이런 데서 이 팀 아카데미아 모델을 가져와서 학생들과 경영학 수업들이나 협동조합 수업들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때 학생들이 뭐 작은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뭐 팝업 뭐 부스를 열어서 뭐 음식 같은 거 판매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사회적 형태의 소셜 벤처를 만들 수도 있고 한데 모두 협동조합 지위를 갖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윤 추구를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가버넌스, 민주적 가버넌스를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고 50%는 창업의 길을 택하더라. 이런 게 좀 알려져서 세계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핀란드가 스타트업의 선진국으로 특히 이제 2012년 노키아가 휴대전화 부문이 몰락하면서 오히려 창업 생태계가 이제 붐을 이뤘다라는 보고가 많이 나왔죠. 그 과정에서 알토 대학교, 헬싱키 대학이 몇 개 스쿨이 모여서 새로 이제 대학을 하나 만들었는데 핀란드 유명한 건축가 알바르 알토의 이름을 따서 알토 대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매년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열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로 발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천 개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나 사회혁신가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슬러시 조직위원회를 여전히 학생들이 주도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협동조합으로 들었는데 오늘 발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비영리 학생 재단 또는 학생 공동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한 번 더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델인 것이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이제 핀란드가 굉장히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가능한 거는 하나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있어서 혁신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노키아 몰락 이후에도 우리 쌍용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이제 노키아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유를 찾아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협력과 신뢰 문화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면 단체부터 만든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협동조합이 원래 핀란드에서도 3명 이상이 모여야 설립이 인가가 되었는데 조건이 있었는데 2013년에 법을 바꿔서 지금은 1명만으로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그럼 어떻게 협동조합인데 1명이 만든다는 것이냐 물었더니 나중에 미래의 누군가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100년 전에는 굉장히 전통적인 소비자 협동조합, 낙농 또는 생산자 협동조합, 또 소비자 협동조합 은행이나 금융회사, 보험회사 같은 그리고 협동조합 그 노동자 협동조합 이런 형태들로 발전해 왔는데 90년대, 2000년대 경제 위기 상황들에서 이제 고용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또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형태의 협동조합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연간 200~300개의 협동조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핀란드 현재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협동조합에 여전히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사실은 영국의 가디언지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핀란드나 북유럽 모델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우선은 계속 이제 제가 북유럽을 이야기할 때는 강조하듯이 이게 따로따로 볼 것만은 아니고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까지도 그리고 시민교육까지도 항상 좀 연관된 측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후기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다층적인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의 방식으로서 여전히 협동조합의 형태가 뭐랄까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 그리고 이것이 학교 교육이나 시민 교육과도 연계성이 높다라는 지점들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 발제를 마치고요.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핀란드 협동조합 운동을 살펴보고 또 20세기 핀란드사를 계속 눈여겨보면서 역사엔 가정이 없지만 우리의 경우에 120년 전에 우리도 유사하게 이제 동학 운동 같은 것이 광범위하게 이 근대로의 전환 과정의 대응으로서 일어났던 것인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외세의 개입 문제도 있었고요. 어려운 조건이 있었지만 만약에 전봉준 주도의 봉기 전략을 취하지 않고 해월 최시영 위주의 그 이제 포접 전략으로 계속 네트워킹 전략으로 아래로 가서 우리 뭐랄까요 민중들의 생활 전반을 바꿔내는 그런 어떤 운동으로 계속 성장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적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핀란드 사례를 보니까 핀란드의 경우는 다른 전략을 취해서 오늘날까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고민이 좀 들면서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 형식이나 이런 건 훨씬 앞으로 창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흐름들이 여전히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유학 시절에 혼자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트워크 아리에서 협동조합을 하게 됐지만 상상을 못했고 협동조합을 함께 이렇게 고민하게 된 게 굉장히 신기한데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하겠다 이런 좀 영감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